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 러시아, 미국까지 수십 년간 수조 원을 쏟아부어도 실패했던 작전, 300km 방공망과 오중 범죄 네트워크 3만 명이 얽힌 캄보디아 국경 분쟁은 불가능한 전쟁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단 48시간 만에 캄보디아 범죄 소굴이 지도에서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그때 공개된 한 영국 군사 전문가의 충격적인 보고서. 이 모든 작전이 한국산 무기 하나로 끝났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전 세계가 동시에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이 조용한 승리는 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중국 무기를 선택한 캄보디아와 한국을 선택한 태국의 운명을 갈라놓은 그 놀라운 반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런던 스튜디오 생방송 30초 전입니다. 제 앞엔 태국 캄보디아 국경 지도가 펼쳐져 있어요. 빨간 표시는 충돌 지점, 파란 원은 캄보디아의 중국제 방공망이죠. 프로듀서가 헤드셋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마이클, 생방 10초 남았어요. 저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었어요. 20년간 전쟁을 분석해왔습니다. 중동, 아프리카, 동유럽 분쟁을 다뤄왔죠. 그런데 이번 태국 캄보디아 사태만큼은 뭔가 이상했어요. 시청자 여러분, 마이클 스톤입니다.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도를 가리켰어요. 캄보디아는 전투기 전력이 형편없습니다. 제공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취약한 나라죠. 그런데 태국 국경을 계속 건드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화면이 전환되고 중국제 방공 시스템 사진이 떴어요. 답은 여기 있습니다. 중국이 캄보디아에 배치한 방공망이죠. HQ9 시스템, 사거리 200km입니다. 이 파란 원 안으로 태국 전투기가 들어가면 격추당할 확률이 급격히 올라가요. 저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이걸 믿고 버티는 겁니다. 숫자와 위압감, 그게 만드는 억지 균형이죠. 그리고 태국 전력 화면으로 넘어갔어요. 반면 태국은 다국적 무기 체계를 운용합니다. 미국산, 스웨덴산, 그리고 저는 잠깐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산 일부 장비도 포함돼 있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 방공망 앞에선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방송이 끝나고 프로듀서 제임스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마이클, 좋았어. 그런데 한국 무기 언급은 좀 짧지 않았나? 제임스, KGB 같은 거 아무도 관심 없어요. 가성비 폭탄이라고들 하지만 이건 중국 vs 태국 구도잖아요. 한국은 그냥 조연이에요. 그래도 태국이 꽤 많이 샀다던데.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샀겠죠. 미국 JDAM은 비싸니까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국 국방부 긴급 성명이었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태국 정부 확전 불사 입장 1000명. 뭐야 이게? 제임스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미쳤나? 중국 방공망 앞에서 확전 불사라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이 안 돼요. 태국은 신중한 나라예요. 외교 균형을 중시하는 나라라고요. 이건 우리가 뭔가 모르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안 되겠어요. 방콕에 가서 직접 봐야겠어요. 다음 날 새벽, 저는 히드로 공항에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펼쳐 자료를 다시 검토했어요. 중국 방공망 배치도, 태국 공군 전력, 그리고 한국 무기 목록. KGB-2. 한국형 활공 유도 폭탄. 사거리 100km 이상. 스펙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중요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미국의 JDAM이나 프랑스의 AASM에 비하면 성능이 떨어진다고 봤거든요. 싼 게 비지떡이라는 선입견이 있었죠.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습한 공기가 확 밀려왔어요. 택시를 타고 국방부로 향하는데 거리 곳곳에 검문소가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삼엄했어요. 국방부 청사 앞, 기자증을 받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앞에 선 일본 기자가 저를 알아봤어요. 마이클 스톤 씨, 어제 방송 봤어요. 중국 방공망 분석 정확하더군요. 감사합니다.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태국군 관계자들 표정이 이상해요. 긴장한 게 아니라 너무 차분해요. 마치 이미 뭔가 준비가 끝난 것처럼요. 저는 그 말에 묘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브리핑룸으로 들어갔습니다. 각국 기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중국 관영 매체 기자들도 보였고 미국 CNN 팀도 있었습니다. 저는 중간쯤 자리에 앉아 녹음기를 준비했죠. 정각 2시 문이 열리고 수라쳇 대령이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길을 끈 건 그의 표정이었어요. 웃음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웠고 걸음걸이는 군인 특유의 절도가 있었죠. 그는 단상에 섰습니다. 인사도 없이 바로 말을 시작했어요. 오늘 브리핑은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은 3개만 받겠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설득하려는 톤이 아니었어요. 그냥 통보하는 느낌이었죠. 중국 매체 기자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대령님, 캄보디아의 방공 전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수라쳇은 짧게 답했어요. 평가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작전의 변수가 아닙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허세구나. 중국 HQ9 시스템을 변수가 아니라고. 2번째 질문은 미국 기자였습니다. 민간인 피해 우려는 없습니까?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정밀 타격으로요. 그 답변에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정밀 타격? 중국 방공망 사거리 안으로 들어가야 가능한데 그럼 조종사들이 위험해지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마이클 스톤, 영국 군사 해설가입니다. 대령님, 솔직히 여쭙겠습니다. 수라쳇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캄보디아의 중국제 방공망은 사거리 200km입니다. 태국 공군이 유효 타격을 하려면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하죠. 그럼 조종사들이 격추당할 위험이 급증합니다. 어떻게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시겠습니까?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답변을 기다렸어요. 수라쳇 대령은 3초 정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우리는 싸우러 가지 않습니다. 잠깐 멈췄다가 덧붙였죠. 지우러 갑니다. 순간 브리핑룸이 술렁였습니다. 옆자리 프랑스 기자가 속삭였어요. 무슨 뜻이지? 저도 어리둥절했습니다. 지우러 간다니 전쟁인데 싸우지 않는다는 게 무슨 소립니까? 수라쳇은 더 이상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는 단상을 내려왔어요. 기자들이 우르르 빠져나갔습니다.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한 참모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젊은 태국군 대위였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다 작은 명함을 제 손에 쥐어줬어요. 마이클 스톤 씨, 혹시 관심 있으시면 여기로 연락하세요. 무장통합 자문단입니다. 무장통합이요? 네. 민간기술 자문팀이죠. 저는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군작전인데 민간 자문단이라니요? 대위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요즘은 전쟁도 협업이니까요. 그리고는 재빨리 자리를 떴어요. 저는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앞면엔 태국어와 영어로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뒷면을 보니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KGB 무기자문단.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태국군이 왜 한국 무기자문단 연락처를 저한테 준 걸까요? 호텔로 돌아와 샤워를 했습니다. 창밖으론 방콕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네온사인이 번쩍이고 차들이 끊임없이 움직였죠. 저는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KGB 자료를 찾아봤어요. 사거리 100km 이상, GPS-INS 유도 CP 10m 이내. 뭐 나쁘진 않지. 하지만 게임 체인저는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미국 JDAM-ER이 사거리 130km인데 한국 KGB가 100km면 약간 부족하잖아요. 게다가 중국 HQ9은 200km예요. 결국 방공망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수라쳇 대령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싸우러 가지 않습니다. 지우러 갑니다. 군인은 보통 승리를 말합니다. 제압, 격퇴, 섬멸 같은 단어를 쓰죠. 그런데 수라쳇은 삭제를 말했어요. 지운다는 건 무엇을 지운다는 겁니까? 저는 명함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일 아침 이자문단에 연락해보기로요. 태국군이 뭘 믿고 저렇게 자신만만한지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면 현장을 봐야 했으니까요. 방콕에서의 브리핑이 끝난 다음 날, 저는 푸놈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런던 본사 프로듀서 제임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임스, 저 캄보디아로 넘어갑니다. 미쳤어? 거긴 지금 긴장 지역이야.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한쪽 말만 들으면 분석이 망가져요. 중국 무기의 실전 위협을 확인해야 합니다. 태국이 강경한 이유가 있다면 캄보디아의 무기 배치에 있을 거예요. 사실 제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중국 방공망이 실제로 얼마나 위협적인지 확인하면 태국의 허세를 정확히 폭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여전히 중국 무기를 믿고 있었습니다. 프놈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습한 공기가 확 밀려왔어요. 현지 통역사 소피아가 저를 마중 나왔습니다. 태국계 캄보디아인이었죠. 마이클 씨, 오늘 오후 4시에 국경 인근에서 캄보디아군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소쿤 장군이 직접 나온답니다. 소쿤 장군이요? 소피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국경 방어 총책임자입니다. 꽤 공격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언론 앞에서 거침없이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흥미가 생겼습니다. 좋아요. 바로 그쪽으로 가시죠. 차를 타고 2시간을 달렸습니다. 국경 인근 군 기지에 도착했어요. 기자회견장이 야외에 마련돼 있었는데 제 눈길을 끈 건 배경이었습니다. 단상 뒤로 중국산 장비들이 일부러 배치돼 있었어요. HQ9 방공 시스템, 다연장 로켓, 레이더 차량까지요. 일부러 저렇게 배치한 겁니다. 소피아가 작게 말했습니다. 카메라에 담으라는 거죠. 저는 카메라를 꺼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쇼맨십이 대단하군. 4시 정각, 소쿤 장군이 등장했습니다. 첫인상이 강렬했어요. 군복은 과하게 번쩍였고 훈장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수행원도 78명이나 됐죠. 그는 단상에 서서 손을 흔들었어요. 마치 승리한 장군처럼요. 신사숙녀 여러분! 목소리가 컸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캄보디아의 힘을 보여드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태국은 우리를 과소평가하고 있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는 이미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 HQ9를 가리켰어요. 이 시스템 하나면 반경 200km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태국 전투기가 감히 접근조차 못할 거예요. 만약 그들이 우리 영공을 침범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질 겁니다. 저는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과장이 심하다. 하지만 과장이 전부 거짓은 아니다. 중국 무기는 보여주기만으로도 상대를 멈칫하게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질문 시간이 오자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마이클 스톤, 영국 언론입니다. 장군님, 방공망이 아무리 강해도 다각도 동시 공격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소쿤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태국이 무슨 수로 다각도 공격을 합니까? 그들의 전투기 숫자도 부족하고 무기도 형편없어요. 미국산 몇 개, 스웨덴산 몇 개, 그리고 한국산 싼 폭탄 몇 개 아닙니까? 그런 걸로 우리 시스템을 뚫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소쿤은 수행원들에 둘러싸여 사라졌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군용 트럭 몇 대가 군기지 방향이 아니라 반대편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소피아, 저쪽은 어딥니까? 소피아가 긴장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저쪽은 카지노 단지 쪽입니다. 카지노요? 네, 국경 인근에 큰 리조트가 있어요. 공식적으론 관광시설이지만 그녀가 말을 흐렸습니다. 그냥 카지노가 아닙니다. 사람도 사라지는 곳이에요.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가까운가요? 차로 20분이요. 하지만 마이클 씨, 거긴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먹었습니다. 멀리서라도 봐야겠어요. 군 차량이 왜 거기로 가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소피아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분 후, 저는 그 카지노 단지를 봤죠.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몇 층짜리 호텔 같은 건물의 네온 사인이 대낮인데도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엔 고급 차들이 가득했어요. 벤츠, BMW, 렉서스. 이런 변두리 국경 지역에 어울리지 않는 차들이었죠. 입구엔 민간 경비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었지만 허리춤에 무전기와 권총이 보였어요. 팔에 문신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까 봤던 군용 지프가 카지노 정문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민간 경비가 군인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게 뭡니까?
소피아가 작게 말했어요. 보이시죠? 군이 민간을 지키는 게 아니라 민간이 군을 지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 머릿속에서 경보가 울렸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었어요. 군인이 민간 경비에게 길을 묻고 경비가 군인을 리드한다니요? 저는 카메라를 들어 줌을 당겼습니다. 더 자세히 보니 군용 트럭에서 물건들이 내려지고 있었어요. 상자들이었는데 군수품 상자처럼 보였습니다. 소피아, 저 카지노 누가 운영합니까? 소피아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소문으론 중국계 사업가라고 해요. 아주 강력한 사람이죠. 군부와도 연결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돈 세탁, 밀수, 심지어 사람도 거래한답니다. 납치, 감금, 그런 일들이요.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요? 소피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도 그 사람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검은 사장이라고만 부르죠. 그 사람은 만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때 경비 2명이 우리 차를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전기에 대고 뭔가 말하고 있었어요. 마이클 씨, 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요. 저는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알겠어요. 차를 돌려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푸놈펜으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캄보디아가 태국을 건드리는 건 군사적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뒤에 돈이 있었어요. 카지노, 밀수, 범죄 조직, 그리고 그걸 보호하는 군부. 중국 무기는 그들에게 방패를 제공하고 있었던 겁니다. 소쿤 장군이 저렇게 오만한 이유도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는 국가 안보가 아니라 자기 뒤에 검은 돈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중국 방공망은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범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국이 왜 강경한가 하는 질문의 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태국의 목표는 국경선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저 카지노 단지, 저 범죄 네트워크를 지우려는 게 아닐까요? 전쟁은 보통 국경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국경이 아니라 네온사인 아래에서 전쟁의 냄새를 맡았어요. 저는 가방에서 어제 받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한국 무기자문단 연락처가 적힌 그 명함이요. 내일 아침 방콕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이 명함의 주인을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중국의 방패가 저들을 오만하게 만들었다면 태국은 무엇을 믿고 저렇게 차분한 겁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방콕행 첫 비행기를 탔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 명함을 꺼냈어요. KGB 무기자문 달라고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마이클 스톤입니다. 어제 국방부 브리핑에서 명함을 받았는데요. 상대방은 짧게 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오후 2시에 공항 외곽 사무동으로 오시겠습니까? 위치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곧이어 주소가 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40분쯤 달렸을까요? 공항 외곽의 평범한 사무동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주변엔 물류회사들이 있었고 특별해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단한 무기를 다룬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조용한 곳에 있지? 저는 3층으로 올라가자 복도 끝 사무실 문패엔 태국어와 영어로 기술자문팀이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사무실은 생각보다 소박했어요. 책상 몇 개, 컴퓨터, 그리고 벽에 걸린 태국 지도 한 장. 화려한 장비나 모형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안녕하세요, 박준호입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복장은 검소했어요. 명찰도 없었고 특별한 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공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여쭙겠습니다. 한국 무기는 태국에게 가성비 좋은 보조 전력 아닙니까? 중국 방공망 앞에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죠? 박준호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고 홍보 멘트도 없었어요. 그냥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제게 돌렸습니다. 화면엔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국경 지역이었죠. 캄보디아 방공망 사거리 알고 계시죠? 물론입니다. HQ9 시스템 200km예요. 박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 지도를 보시죠. 그는 마우스를 움직여 방공망 반경을 표시했어요.
빨간 원이 그려졌습니다. 그 원 안으로 들어가려면 태국 전투기가 상당히 깊숙이 진입해야 했죠. 기존 폭탄들은 여기서 투하됩니다. 박준호가 원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조종사가 이 위치까지 가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KGB는 여기서 투하합니다. 그가 원 바깥쪽을 가리켰어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바깥에서요? 네, 방공망 사거리 밖에서 투하가 시작됩니다. 폭탄이 활공하면서 목표물까지 날아가는 거죠. 조종사는 위험지역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사거리 밖에서 투하한다는 건 조종사가 맞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거리라면 조종사는 안전하겠네요. 박준호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우린 적을 이기려고만 만든 게 아닙니다. 조종사를 살아서 돌아오게 하려고 만든 겁니다.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으니까요. 다시 날아야 하는 사람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 문장이 제게 처음으로 꽂혔습니다. 저는 20년간 무기를 분석하면서 늘 파괴력, 정확도, 속도만 봤어요. 하지만 조종사의 생존을 먼저 계산한 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사거리가 길어지면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박준호가 화면을 전환했어요. 데이터표가 나타났습니다. CEP 10m 이내입니다. GPS와 INS 복합 유도 방식이고 기상조건 보정도 들어갑니다. 조종사가 위험하지 않으면서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숫자들이 제 선입견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박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마이클 씨,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리 아닙니까? 승리도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다음 전쟁입니다. 조종사를 잃으면 전투기가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경험 있는 조종사 한 명을 키우는데 10년이 걸립니다. 그 사람을 지키는 게 무기보다 중요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죠. 박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 다른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20분쯤 달려 도착한 곳은 태국 공군 기지 인근이었어요.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구역이었는데 박준호는 특별 출입증을 보여줬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이었어요. 그런데 안에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수라쳇 대령이 보였습니다. 마이클 스톤 씨, 다시 뵙네요. 수라쳇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이건 공식 회의입니까? 비공식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주제는 전쟁 계획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민간 피해 최소화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표적 부수적 피해 제로. 회의록에 적힌 단어들이었습니다. 저는 내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싸움을 길게 끌 생각이 없구나. 수라쳇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우리 목표는 국경이 아닙니다. 이겁니다. 그가 가리킨 곳은 제가 어제 봤던 그 카지노 단지였어요. 범죄 네트워크의 심장부입니다. 여길 제거하면 캄보디아 군부의 돈줄이 끊어져요. 전쟁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민간 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수라쳇이 박준호를 봤습니다. 박준호가 노트북을 열어 3D 지형도를 띄웠어요. 이 건물만 정확히 타격합니다. 옆 건물은 20m 떨어져 있어요. KGB의 오차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정도로 정확히 맞출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박준호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맞춘 적이 있습니다. 언제요? 중동에서요. 그리고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고 박준호와 저만 남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이런 정교한 무기를 만들게 된 겁니까? 박준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전쟁은 화려하게 이기는 게 아니라 조용히 끝내는 거라는 걸요. 사람을 많이 죽이는 게 아니라 다시는 싸우지 않게 만드는 게 진짜 승리예요. 저는 그날 제 20년 경력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까지 저는 한국 무기를 싸다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멀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단어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거리란 단어가 이렇게 잔인한 무기인 줄 그때 처음 깨달았죠. 작전 개시 2일 전 캄보디아 소쿤 장군이 다시 한번 도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그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화면 속 소쿤이 카메라 앞에서 웃으며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태국이 감히 공격해온다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준비돼 있습니다. 그들의 전투기는 우리 방공망 앞에서 하늘에서 떨어질 거예요. 중국의 최첨단 기술이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고 있으니까요. 화면 뒤로는 또다시 중국제 무기들이 과시되듯 배치돼 있었죠. 저는 화면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끝까지 허세를 부리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불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중국 방공망은 실제로 위협적이었고 태국이 정말로 작전을 강행할지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박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이클 씨, 내일 새벽에 작전이 진행됩니다. 관제실에서 직접 상황을 지켜보실 수 있는데 오시겠습니까? 저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가야죠. 민간인이 관제실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특별 허가를 받아뒀습니다. 내일 새벽 4시까지 공군 기지로 오시면 됩니다. 작전 당일 새벽, 저는 태국 공군 기지 관제실 안에 서 있었습니다. 방 안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했어요. 여러 대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몇 명의 관제사들이 각자 자리에 앉아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죠. 수라쳇 대령도 중앙에 서 있었고 박준호는 한쪽 구석에서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새벽 5시 30분 출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타겟 좌표 확인 완료했습니다. 날씨 상황 양호하고 바람도 안정적이네요. 출격 승인합니다. 관제사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들렸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건 실제 전투작전인데 목소리의 긴장감이라곤 전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곧이어 조종사들의 교신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팔콘 1, 이륙 완료했습니다. 고도 상승 중이에요. 팔콘 2, 편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말 좋네요. 목표 지점까지 예상 시간 15분입니다. 모든 시스템 정상 작동 중이에요. 조종사들 목소리도 마치 일상적인 훈련 비행을 하는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긴급 호출도 없었고 급박한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옆에 있던 박준호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너무 조용한데요. 이게 정말 실제 작전이 맞습니까? 박준호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용한 게 오히려 정상입니다. 우리 조종사들이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는 증거니까요. 저는 모니터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화면엔 태국 전투기들의 비행 경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전투기들이 국경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캄보디아 방공망 반경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지금 저 위치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방공망 사거리 바깥쪽 아닙니까? 수라쳇 대령이 저를 돌아보며 짧게 답했습니다. 정확히 보셨네요. 팔콘 1 투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무장 투하 준비 완료. 조종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놀라울 정도로 담담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서 작은 점 하나가 전투기로부터 분리되는 게 보였습니다. KG집이 폭탄이었죠. 폭탄은 활공을 시작했고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점이 움직이는 걸 지켜봤습니다. 속도는 빨랐지만 궤적은 놀라울 만큼 정확했습니다. 바람의 영향도 받지 않는 것처럼 일직선으로 목표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죠. 그때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적 레이더 활성화 감지됐습니다. 캄보디아 HQ9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어요. 관제사가 침착하게 보고했지만 저는 긴장했습니다. 중국 방공망이 작동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하지만 태국 전투기들은 이미 유유히 선회해서 귀환 경로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방공망 사거리 밖이었기 때문에 전혀 위협받지 않았던 거죠.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했을 겁니다. 레이더가 포착한 건 이미 돌아가고 있는 전투기였고 정작 위협은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각도에서 조용히 날아오고 있었으니까요. 타겟까지 남은 시간 30초입니다. 관제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의자 끝에 걸터앉아 화면 속 점을 응시했어요. 점이 목표 지점으로 정확히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타겟까지 10초입니다. 9, 8, 7, 6, 5. 카운트다운이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관제실 안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죠. 3, 2, 1. 착탄 확인됩니다. 화면이 잠깐 하얗게 밝아졌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폭발은 딱 한 번이었어요. 크지도 작지도 않은 마치 계산기로 계산한 것처럼 정확한 크기의 폭발이었습니다. 저는 더 큰 폭발음과 함께 화려한 섬광이 터지길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하나의 점이 조용히 사라지는 걸 목격했을 뿐이었죠. 몇 초 후 위성 영상이 관제실 메인 화면으로 전송됐습니다. 타격 지점의 실시간 영상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카지노 단지 핵심 건물이 정확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 옆이었어요. 불과 20m 떨어진 다른 건물들은 완전히 멀쩡했습니다. 유리창 하나 깨지지 않았고 주차된 차들도 그대로였어요.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대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박준호가 제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간 피해 제로입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그대로 진행됐어요. 목표물만 정확히 제거하고 주변엔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습니다. 수라쳇 대령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작전 목표 달성 확인됐습니다. 전 기체 안전하게 귀환하십시오. 팔콘 1, 팔콘 2 귀환 중입니다. 연료도 충분하고 모든 시스템 정상이에요. 조종사의 목소리엔 여전히 긴장의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해했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폭격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어요. 이건 파괴가 아니라 정밀한 제거였고 전쟁이 아니라 수술이었습니다. 저는 박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지금쯤 캄보디아 측 반응은 어떨까요? 아마 혼란에 빠져 있을 겁니다. 방공망은 분명 작동했는데 왜 막지 못했는지, 어떻게 저렇게 정확히 맞췄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실제로 몇 시간 후 들어온 정보에 따르면 캄보디아 군부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 방공망이 고장났다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방공망은 정상이었습니다. 단지 태국 전투기가 사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쏠 기회 자체가 없었던 거죠. 카지노 단지 핵심 시설이 사라지면서 검은 사장의 돈줄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군수품 보관소도 날아갔고 통신 허브도 제거됐어요. 자금 세탁 루트가 차단되고 범죄 네트워크 전체가 마비된 겁니다. 저녁 무렵 수라쳇 대령이 공식 보고를 올렸습니다. 표적 제거 완료. 부수적 피해 없음. 작전 목표 완전 달성. 딱 이것뿐이었습니다. 승전 발표도 없었고 언론 브리핑도 없었어요.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 혼자 앉아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려고 애썼습니다. 노트북 화면엔 작전 영상이 저장돼 있었고 저는 그걸 여러 번 반복해서 봤어요. 전쟁은 보통 소음과 혼란 속에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너무나도 조용했어요. 중국 방공망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정작 폭탄은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이미 날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만든 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전쟁을 대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라는 걸요. 이 작전은 그날 하늘에서 소음도 없이, 과장도 없이 정확하게 끝이 났습니다. 작전 다음 날 아침, 저는 국제뉴스를 확인하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헤드라인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태국과 캄보디아 전면전 확산 우려 캄보디아, 보복 공격 예고 국경 긴장 최고조 달해. 그런데 실제 뉴스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캄보디아, 추가 도발 없음 태국 공군, 추가 출격 없어 국경 지역, 예상 밖 정적.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상했어요. 이렇게 큰 타격을 받았으면 캄보디아가 격렬하게 반응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조용해졌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임스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마이클, 무슨 일이야? 캄보디아가 왜 반응이 없어? 자네가 현장에 있잖아. 뭔가 파악한 거 있나?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분명히 핵심 시설이 날아갔는데 전면전으로 번질 기미가 전혀 없어요. 뭔가 캄보디아 내부에서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소피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마이클 씨, 프놈펜 쪽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군 내부가 지금 엉망이래요. 어떻게요?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군 장교들끼리 싸우고 있답니다. 왜 방공망이 작동하지 않았느냐, 누가 책임질 거냐, 다음 목표는 어디냐.
이런 질문들로 회의가 난장판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병사들 사이에서 무서운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무슨 소문이죠? 한국 폭탄은 경고 없이 온다. 도망쳐도 의미 없다. 다음엔 우리 기지가 날아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요. 병사들이 한국이라는 단어를 무서워하고 있어요.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적이 태국이 아니라 한국으로 바뀐 거군요. 맞습니다. 더 무서운 게 한국은 직접 싸우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며칠 후, 더 구체적인 정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국경 지역 카지노 단지가 완전히 기능을 멈췄다는 거예요. 타격받은 건 한 건물뿐이었는데 전체 네트워크가 마비됐다는 겁니다. 박준호를 만났을 때 물어봤습니다. 한 건물만 무너뜨렸는데 왜 전체가 멈춘 겁니까? 박준호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그 건물이 심장이었으니까요. 거기에 통신 장비, 자금 관리 시스템, 군수품 보관소가 다 모여 있었습니다. 범죄 조직은 보통 하나의 허브에 모든 걸 집중시키거든요. 효율적이지만 취약하죠. 그 한 곳만 없애면 전체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정보 수집을 했죠. 몇 달 동안이요. 건물 배치, 차량 동선, 통신 신호, 전력 사용량. 모든 걸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디를 쳐야 하는지 알았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가 좋아서 성공한 게 아니었어요. 철저한 준비와 정확한 분석이 있었던 겁니다. 일주일 후, 소쿤 장군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시청했어요. 소쿤의 모습은 일주일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신만만했던 표정은 사라지고 얼굴엔 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국의 공격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그들은 민간시설을 공격했어요. 이건 전쟁 범죄입니다. 하지만 기자들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장군님, 그 민간시설이라는 게 사실은 범죄 조직 거점 아니었습니까? 위성사진을 보면 군 차량이 수시로 드나들었는데요. 소쿤이 당황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우리는 단지 치안을 담당했을 뿐이고. 다른 기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장군님께서 일주일 전 중국 방공망이 완벽하다고 하셨는데 왜 태국 공격을 막지 못했습니까? 소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방공망은 정상 작동했습니다. 단지 태국이 비겁하게 원거리에서 말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거든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방공망이 소용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쿤은 더 이상 답변하지 못하고 단상을 내려갔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며 생각했습니다. 중국 방패를 믿은 순간 이미 무너졌구나. 며칠 후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캄보디아 군부 내에서 소쿤 장군 책임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를 지지하던 세력들도 하나둘 등을 돌리고 있었대요. 검은 사장도 소식이 끊겼고 그의 측근들은 체포되거나 도주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지난 2주를 정리하려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캄보디아는 중국 방패를 믿고 오만해졌어요. 하지만 그 방패는 실제 위협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태국은 그 방패를 정면으로 뚫은 게 아니라 우회했어요. 한국 무기는 그걸 가능하게 만들었죠. 폭탄은 하루 만에 떨어졌지만 진짜 공포는 그 다음 날부터 퍼졌습니다. 캄보디아 병사들은 이제 하늘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폭탄 말입니다. 권력은 총으로 유지될 수 있지만 돈으로 숨을 쉽니다. 그 돈줄이 끊기자 캄보디아 군부는 내부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태국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이겼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이 작전의 완성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방콕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고 거리는 평화로웠어요. 전쟁은 끝났지만 누구도 전쟁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질문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무기가 가능했을까요? 왜 한국은 이런 방식의 무기를 만들었을까요? 작전이 끝나고 며칠이 지나자 전 세계 언론의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방콕 호텔방에서 각국 뉴스를 검색하고 있었어요. 한국산 정밀 유도폭탄, 실전 검증 완료 중국 방공망 앞에서 무력화당하지 않은 비결. 게임 체인저, 새로운 전술의 탄생. 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전쟁은 국경에서 시작됐지만
지금 모든 질문은 한국을 향하고 있구나. CNN, BBC, 알자지라까지 한국 무기를 특집으로 다루고 있었어요. 나토 군사 싱크탱크 보고서도 나왔고 중동 국가 군사 포럼에서도 KGB가 화제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성능보다 사고방식을 더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무기가 좋다는 게 아니라 전쟁을 대하는 철학 자체가 다르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그때 박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이클 씨, 태국 공군에서 공식 브리핑을 준비 중입니다. 이번엔 비공식이 아니에요. 각국 언론을 초청해서 왜 한국 무기를 선택했는지 정식으로 설명하기로 했대요. 해외 여론 대응 차원이죠. 오시겠습니까? 당연히 가야죠. 사흘 후, 저는 태국 공군 본부대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이번 브리핑 규모는 달랐어요. 각국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100명 넘게 모였고 방송 카메라만 15대가 넘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은 물론이고 중동, 동남아 국가 기자들까지 와 있었어요. 오후 2시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태국 공군 대변인이 먼저 작전 개요를 설명했고 수라쳇 대령이 전술 부분을 보충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건 따로 있었죠. 왜 미국산이 아니라 한국산을 선택했습니까? KGB의 실제 성능은 어느 정도입니까? 앞으로도 한국 무기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수라쳇 대령이 손을 들어 제지하고 말했어요. 그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오늘 특별히 기술팀을 초청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오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직접 들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문이 열리고 박준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한 사람이 더 따라 들어왔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 머리가 반백이고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박준호보다 더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였어요. 박준호가 단상에 섰습니다. 저는 그의 달라진 태도에 놀랐어요. 지난번 사무실에서 만났을 때는 말수가 적고 침묵하는 캐릭터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명확하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준호입니다. KGB 통합지원팀으로 태국에 파견 나와 있습니다. 그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건 결국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작전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게 운이었느냐, 계획이었느냐.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작전은 기적이 아닙니다. 계산의 결과예요. 화면에 KGB 비행 궤적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왜 비싼 미사일 대신 폭탄을 썼느냐고요. 답은 간단합니다. 미사일은 쏘고 나면 끝이지만 폭탄은 조종사가 다시 돌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보다 다시 싸울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고민했어요. 조종사를 잃으면 아무리 좋은 전투기가 있어도 의미가 없으니까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노트에 빠르게 메모했어요. 사람을 먼저 계산한다. 박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경험 있는 조종사 한 명을 키우는데 10년 걸립니다. 전투기는 돈 주면 살 수 있지만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 사람을 지키는 게 무기보다 중요합니다. 그때 박준호가 옆에 서 있던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박재원 박사님입니다. KGB 개념을 처음 설계하신 분이에요. 이 무기가 왜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박재원이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예상 밖이었어요. 저는 한국방산업계에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그동안 배운 게 많은데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거였어요. 우리는 선택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박재원이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어요. 미국처럼 물량으로 밀어붙일 수도 없었고 중국처럼 숫자로 덮을 수도 없었습니다. 예산도 부족했고 시간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에만 집중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잃으면 끝나는 것들이었어요. 한 유럽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조종사, 기술자, 경험, 시간입니다. 박재원이 손가락으로 하나씩 꼽으며 말했어요. 이 네 가지를 지키려면 무기가 달라져야 했습니다. 크고 강한 무기가 아니라 정확하고 안전한 무기가 필요했죠. 그래서 나온 게 KGB예요. 저는 그 순간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약해서 이런 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알아서 이런 선택을 한 거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박재원이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미국, 중국, 한국의 군사전략 비교표가 나타났어요. 미국은 잃어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돈도 있고 기술도 있고 사람도 많으니까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숫자로 손실을 메울 수 있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우리는 한 번 잃으면 회복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애초에 잃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약소국 전략이 아니야.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아는 나라의 전략이야. 일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범죄 단지를 그렇게 정확히 타격한 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박준호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전쟁은 군인을 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치는 거예요. 캄보디아 도발의 배후엔 돈이 있었습니다. 그 돈줄을 정확히 끊으면 전쟁은 저절로 끝나죠. KGB는 바로 그 한 지점만 타격할 수 있는 정밀도를 가지고 있어요. CEP 10m 이내입니다. 목표물만 맞추고 옆 건물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게 한국 무기의 철학입니까? 맞습니다. 많이 부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끝내는 거죠.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마이클 스톤, 영국 언론입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20년간 군사 분석을 해왔는데 한국 무기를 늘 가성비 정도로만 봤어요. 그런데 이번 작전을 보고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뭘 놓치고 있었던 겁니까? 박재원이 저를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스톤 씨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계가 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말이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광고하지 않습니다. 대신 결과를 냅니다. 박준호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이후까지 계산했어요.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내고 어떻게 하면 다시 안 싸우게 만들까, 그걸 고민한 겁니다. 브리핑이 완전히 끝나고 저는 방송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런던 본사와 생중계가 연결됐어요. 시청자 여러분, 마이클 스톤입니다. 저는 오늘 제 분석을 수정합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건 무기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방식의 문제였어요. 한국은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이후까지 계산했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그날 저녁 제 방송 클립은 각국 언론에 인용됐습니다. 외국인 전문가가 공개적으로 한국을 재평가한 첫 사례였으니까요.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제 질문이 바뀌었어요. 한국 무기가 얼마나 강한가가 아니라 왜 세계가 한국 방식을 따라가려 하는가였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며칠 후 국제 언론의 프레임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저는 방콕 호텔방에서 세계 각국의 뉴스를 검색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워싱턴 포스트 한국산 정밀 유도폭탄, 실전에서 새로운 전술 기준 제시 파이낸셜 타임스 중국 방공망 무력화시킨 한국 기술, 군사시장 지각 변동 예고. 르몽드 조용한 혁명, 한국이 바꾼 전쟁의 문법. 제임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마이클, 자네 방송 클립이 지금 난리야. 유튜브 조회수만 500만 넘었어. BBC, CNN 다 인용하고 있고. 본사에서 한국 무기 특집 제작 지시가 내려왔어.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임스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말야, 중국 쪽 반응은 어때? 저는 이미 확인한 내용을 말했어요. 조용합니다. 공식적으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하지만 내부적으론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처음엔 방공망 실패를 축소하려고 했어요. 시스템은 정상 작동했으나 전술적 허점이 있었다는 식으로 얼버무리려 했죠. 하지만 위성 자료, 교전 로그, 국제 분석 자료들이 계속 나오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됐습니다. 한 국제 군사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어요. 중국 방공망이 고장난 게 아니다. 단지 상대가 사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을 뿐이다.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전술 문제다. 저는 그 문장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건 선전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였다. 며칠 후, 더 흥미로운 소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호가 커피를 마시러 나왔을 때 저는 물어봤어요. 박사님, 요즘 한국 방산 쪽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문의가 많이 들어오나요? 박준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많이 들어온다는 표현으론 부족해요. 지금 폭발적이에요. 공식 발표는 없지만 각국 국방부에서 비공개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이죠?
박준호가 주변을 살피더니 작게 말했어요. 전부 말씀드릴 순 없지만 중동 몇 개 국가, 동남아 전체, 그리고 놀랍게도 유럽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들 같은 질문을 해요. 태국과 동일한 구성이 가능하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용히 움직이는군요. 맞습니다. 공식 성명 내는 나라는 없어요. 하지만 다들 계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저는 군사 전문 사이트들을 검색해봤는데 나토 내부 보고서가 유출됐더라고요. 보고서 제목은 한국형 정밀타격 독트린 분석 및 적용 가능성 검토였습니다. 보고서 핵심 내용은 이랬어요. KGB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전술적 사고의 전환을 요구한다. 조종사 생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 접근법은 예산 제약이 있는 중소국가뿐 아니라 나토 회원국들에게도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중동 군사 포럼도 난리였습니다. 한 아랍에미리트 분석가는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그동안 미국식 물량 전술과 이스라엘식 선제 타격만 배웠다. 하지만 한국은 제3의 길을 보여줬다. 정확하게 끝내고 조용히 돌아오는 것. 이게 진짜 승리다. 가장 놀라운 건 일본 반응이었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익명으로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는 한국을 늘 추격자로 봤다. 하지만 이번 작전을 보니 그들은 이미 다른 길을 가고 있었다. 우리가 뒤처진 건 아닌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며칠 후 박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이클 씨, 한국 가실 생각 없으세요? 우리 본사에서 직접 초청하고 싶다고 합니다. 개발 현장도 보여드리고 설계자들 이야기도 직접 들려드릴 수 있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야죠. 이 이야기의 시작점을 봐야 합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느낌이 묘했어요. 70년 전 이곳은 전쟁터였습니다. 폐허였죠. 그런데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공항 중 하나가 됐고 그 나라가 만든 무기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박준호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마이클 씨. 내일 경남 쪽 개발시설로 갈 겁니다. 박재원 박사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KTX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고층 빌딩, 공장, 논밭, 산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땅 위에서 70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오후 2시, 우리는 한방산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생각보다 소박했어요. 화려한 로비나 거창한 전시물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한 연구소였죠. 박재원 박사가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엔 70대로 보이는 노신사 한 분이 앉아 있었어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재원이 말했습니다. 이분은 김철수 박사님입니다. 1970년대부터 한국방산 개발에 참여하신 분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시기로 했습니다. 김철수 박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스톤 씨, 한국이 어떻게 이런 무기를 만들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그건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50년대 전쟁 사진이었어요. 제 아버지는 625대 전쟁에 나가셨습니다. 총알도 모자라고 무기도 변변치 않았죠. 미국이 준 무기로 겨우 싸웠어요. 그때 아버지가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철수야,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가 없으면 나라를 지킬 수 없다. 내가 커서 꼭 그걸 만들어라. 저는 그 말씀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김 박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1970년대, 우리는 기술 자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실패가 많았어요. 사고도 났고 사람도 잃었습니다. 미국은 기술 이전을 거부했고 유럽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혼자 배워야 했습니다. 밤새 설계도를 그렸고 수백 번 실험했고 수천 번 실패했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식들은 전쟁을 겪지 않기를 바랐으니까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박재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김 박사님 세대가 만들어 놓은 기반 위에서 우리가 일했습니다. 1990년대, 2000년대를 거치며 조금씩 기술이 쌓였어요. 하지만 늘 부족했습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했죠.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국처럼 할 수 없다면 우리 방식으로 해야 했어요. 많이 만들 수 없다면 정확하게 만들자. 크게 만들 수 없다면 똑똑하게 만들자. 화려할 수 없다면 확실하게 만들자. KGB는 그렇게 나온 겁니다. 김철수 박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스톤 씨, 한국 무기는 단순히 무기가 아닙니다. 이건 70년의 시간입니다. 전쟁을 겪은 세대가 후손들을 위해 쌓아 올린 70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조종사가 죽으면 그 뒤에 가족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민간인이 다치면 그게 누군가의 부모이고 자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우리도 그런 시간을 겪었으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목이 메는 걸 느꼈어요. 박재원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공장 건물 안에서 지금도 젊은 엔지니어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김 박사님 세대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압니다. 그래서 묵묵히 일하는 거예요. 박수 받으려고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음 세대가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저는 그날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강해진 게 아니었어요. 한국은 처음부터 강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일어선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말없이 버틴 세대가 있었고, 그걸 이어받아 계산한 세대가 있었고, 지금도 조용히 결과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김철수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지금 태국에서 한국 무기가 성공한 걸 보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김 박사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자랑스럽진 않았습니다. 그냥 안심이 됐어요. 우리가 70년 동안 한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가 알아주는군요. 전쟁은 화려하게 이기는 게 아니라 조용히 끝내는 거라는 걸요. 일주일 후, 저는 런던 스튜디오에 섰습니다. 특집 생방송이었어요. 조명이 켜지고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마이클 스톤입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반 동안 태국과 한국을 오가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우연히 강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70년 전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 세대가 결심했어요. 우리 손으로 나라를 지키겠다고요. 그들은 기술도 없고 돈도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설계도를 그렸고 수백 번 실패했고 사람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화면에 김철수 박사 인터뷰 영상이 나왔습니다. 그 세대가 만들어 놓은 기반 위에서 다음 세대가 일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처럼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한국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정확하게, 똑똑하게, 확실하게. KGB는 그렇게 탄생한 겁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이 무기는 폭탄이 아닙니다. 70년의 시간입니다. 전쟁을 겪은 부모 세대가 자식들은 그런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며 쌓아 올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무기는 조용합니다. 과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합니다. 저는 20년간 군사 분석가로 일하며 수많은 강대국을 봤습니다. 그들은 힘을 과시했고 승리를 자랑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했어요. 그리고 결과를 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강한 나라는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준비된 나라는 결과를 냅니다. 한국은 뒤늦게 온 나라가 아닙니다. 가장 현실적인 나라이고 가장 끈질긴 나라이고 그래서 가장 무서운 나라입니다. 한국은 전쟁을 부추기지 않습니다. 끝내는 방법을 수출합니다. 이제 세계가 그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틀리지 않았습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스튜디오 밖으로 나오니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었어요. SNS는 폭발했고 한국 언론은 제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철수 박사에게 받은 오래된 사진을 꺼내봤어요. 1950년대 전쟁터 사진이었습니다. 그 폐허 위에서 한 세대가 일어섰고 다음 세대가 이어받았고 지금도 누군가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웅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강했어요. 세계는 한국의 무기를 분석하지만 진짜 배워야 할 건 그 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없이 버틴 세대, 묵묵히 계산한 세대, 조용히 결과를 낸 사람들이죠. 저는 사진을 가방에 넣고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크지 않아도 강할 수 있다는 것을, 요란하지 않아도 무서울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강한 나라는 전쟁을 이기는 나라가 아니라 전쟁을 끝내는 나라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70년 전 폐허 위에서 포기하지 않았던 한 세대의 결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영국의 군사 전문가가 한국 무기를 보조, 전력이라고 무시했다가 실제 작전을 목격하고 완전히 생각을 바꿨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벌어진 단 하루의 작전이 세계의 시선을 한국으로 돌려놓았죠. 한국은 크지 않아도 강했고 요란하지 않아도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진짜 강한 나라는 전쟁을 이기는 나라가 아니라 전쟁을 끝내는 나라라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가 감동이셨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만세 한 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이고 더 가슴 뛰는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동방송 TV였습니다.